여보, 제발 감히 어딜? 깨끗이 정리하거라. 모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제 인생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서도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저는 칼날 같은 진실을 무기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박선영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뜨거운 변론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서울 도심의 빌딩 사이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손 안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시계를 어루만지며 2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에는 낡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영 씨의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세월의 무게로 처져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선영 씨의 친정 할아버지가 평생 운영하셨던 이발소 간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당시 선영 씨는 30살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는 고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정자 씨는 대대로 부유한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태수 씨와 결혼한 후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은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언제나 친정 골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 친정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아, 재개발 철거 고지서가 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날 오후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빨래 비누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가 부르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거 고지서가 이번 달 말까지래. 보상금도 얼마 안 된다는데 어쩌면 좋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안 정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다락방과 창고에는 수십 년간 쌓인 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깨진 그릇, 낡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손으로 힘껏 당기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친정집 대지 일부가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명의자의 이름은 최정자의 선친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건 옛날 사기를 당해서란다. 할아버지는 술 한잔 하신 날이면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선영 씨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등기부 등본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서류를 들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버지가 평생 한 맺혀하시던 그 땅 문서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돈을 빌려준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대. 그게 사실은 소유권 이전 문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 사람은 권력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시어머니 최정자 씨의 아버지였단다. 선영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시집간 집안이 친정집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이불 속에 품고 뒤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계실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그녀는 등기부 등본을 가방에 넣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저택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꽃은 만개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정자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선영 씨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보셨으면 합니다. 최정자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최정자 씨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친정 땅이 과거 부당하게 어머니 선친 명의로 넘어간 기록입니다. 최정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당하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친정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정자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용히 살아.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태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에게도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걸 좀 봐요. 태수 씨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옛날 일인데.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선영 씨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가난해서 생긴 일이야.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그는 서류를 돌려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등기부 등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맺힌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선영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정자 씨는 여전히 냉담했고 태수 씨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정자 씨는 정원에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가위질을 하는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정자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또 하려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친정 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니? 최정자 씨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억울하게 잃으신 땅입니다. 최소한 친정 어머니께 보상이라도. 보상? 최정자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 친정이 가난한 건 능력이 없어서야. 우리 아버지 탓을 하지 마.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그런 낡은 종이 한 장으로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 최정자 씨는 장미가지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살아. 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딱 그 뜻이야. 이 이야기를 밖에 절대 하지 마. 특히 친정 사람들한테도. 말이야. 최정자 씨는 가위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 집의 명예가 너의 명예야. 알아. 듣겠니?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태수 씨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신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인가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선영아, 나는 지금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런 시기에 집안의 소문 나면 곤란해. 소문이요? 그래, 소문. 우리 집안이 과거에 사기를 쳤다는 소문 말이야. 태수 씨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이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리면 안 돼.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피곤해.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말자.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최정자 씨는 선영 씨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선영 씨를 외면했습니다. 반찬이 너무 짜다. 국이 미지근해. 작은 트집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영 씨는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절반이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중장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그런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선영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댁에서 뭐라 하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란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태수 씨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선영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태수 씨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요. 요즘 당신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승진 심사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태수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자꾸 그 땅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워. 어머니도 화나 계시고, 저는 단지 진실을.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 왜 굳이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 선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친정이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 태수 씨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줘. 일 좀 해야 해. 선영 씨는 천천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최정자 씨는 선영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선영아, 앉아봐. 최정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자. 최정자 씨는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따라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요즘 너한테 좀 차갑게 대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해해줘. 나도 이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해. 최정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도 이제 이 집 사람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켜줘야 해. 선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알겠지? 최정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 씨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점점 집안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태수 씨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최정자 씨는 냉대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요즘 이상해요. 태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니? 자꾸 그 땅 이야기만 해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최정자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태수야, 어쩌면 선영이는 이 집에 맞지 않는 아이인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몰라. 선영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앞길을 위해서야. 선영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내 승진에도 영향을 줄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최정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냉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태수 씨는 선영 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태수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태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 소리예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치료가 필요해. 태수 씨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이혼이 서로에게 좋을 거야. 선영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돼. 위자료도 넉넉히 줄게. 태수 씨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명 안 해요. 왜?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태수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강제로라도 이혼할 수밖에 없어. 강제로요? 그래. 당신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도 준비했어. 태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선영 씨는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결코 불의에 굴하지 말아라. 선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거된 집터마다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고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친정집만 홀로 남아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영 씨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강제 이혼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밝히려 한 게 무슨 죄니?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권력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 쉽지 않아.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정직하게 살라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선영 씨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시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품이구나.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선영 씨는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계를 주시며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아,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라.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선영 씨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새벽녘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시청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친정집 관련 서류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선영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메모했습니다. 강제 이혼은 부당합니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 이혼은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권력이 있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질 수밖에 없나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특히 이 등기부 등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선영 씨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도 필요하고요. 변호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친정 할아버지의 이발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당시 거래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 말입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시의 거래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게 남아있다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거를 모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영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선영 씨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선영 씨는 친정 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오래 사신 노인들을 만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발소요? 물론 기억하죠.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양반 참 성실하셨어.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혹시 땅 문제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군. 어떤 양반한테 속아서 땅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소유권 이전이었다나 뭐라나. 그 이야기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일은 밝혀져야 해. 선영 씨는 또 다른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박 할머니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영이 할아버지 참 안 됐지. 평생 한 맺혀 사셨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시 그 땅이 꽤 값어치가 있었는데 통째로 빼앗긴 거야. 할머니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이 할멈이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기꺼이 하지. 선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선영 씨는 골목을 누볐습니다. 증인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할아버지의 옛 이발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선영 씨는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가위, 면도기, 빗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선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에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선영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 아무개에게 금 300만 원 대여, 담보로 토지 문서 보관. 그 아래에는 서명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서명, 다른 하나는 최정자 씨 선친의 서명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선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거래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죠. 2가지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첫째, 최정자 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둘째, 남편 김태수 씨의 강제, 이혼을 막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선영 씨는 회중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정자 씨와 김태수 씨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시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소송을 제기했어?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선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집안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지금 당장 소송을 취하해. 그러면 이혼도 없던 일로 하지. 태수 씨는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선영아. 그리고 여보, 아니 태수 씨. 선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시계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묵묵히 째깍째깍 시간을 새겼습니다. 선영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정 싸움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률 서적을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빌려준 책들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어머니. 이 싸움은 제가 이겨야 해요. 선영 씨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작게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영 씨는 검소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사기 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박선영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를 고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정자 씨와 김태수 씨가 보였습니다. 최정자 씨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태수 씨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쓰렸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제301호 법정, 박선영 대 최정자, 김태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최정자 씨와 태수 씨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일동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영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오래전 부당하게 이루어진 토지 거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고 박아무개 씨는 최정자 씨의 선친에게 금전을 빌려주며 담보로 토지 문서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선친은 이를 악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낡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발소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금전 대여의 성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양측의 서명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장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증거 능력은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의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당시를 기억하는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할아버지가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김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선영 씨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박 선생께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신 일을요. 김할아버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빼앗겼습니까? 최아무개라는 분이 돈을 빌려간다며 박 선생께 접근했습니다. 담보로 토지 문서를 맡긴다고 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소유권 이전 문서였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박 선생께서 항의하러 갔지만 상대방이 권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맺혀 사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직접 거래 현장을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직접 보지 않으셨다면 전문에 불과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 할머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도 김할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박 선생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걸 다 알아요. 땅을 빼앗긴 후로 형편이 어려워지셨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증인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선영 씨가 증인석에 설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회중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자신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친정집 철거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괴짝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습니다. 선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할아버지께서 평생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집간 집안이 그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원한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원한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선영 씨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받은 것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 선영 씨는 회중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고 측 차례였습니다. 최정자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태도로 앉았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친의 토지 거래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정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는 며느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덮으려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정자 씨는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정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에게 이혼을 강요하셨습니까? 강요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최정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으며 선영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아내와 이혼하려 하셨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며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증인의 대학 동기이고 실제로 아내를 진찰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증을 하신 겁니까? 변호사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닙니다. 태수 씨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머니의 압력으로 아내와 이혼하려 한 것 아닙니까?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증인과 최정자 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기가 재생되었습니다. 최정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이혼 서류를 준비해. 태수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내 앞길을 위해서야. 정신 이상을 핑계로 해.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석의 최정자 씨와 태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승산이 보입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태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그는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선영 씨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수고했다. 어머니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의 하루는 길고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최종 판결의 날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의 날이 밝았습니다. 선영 씨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인 듯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 좀 먹어라. 힘내야지. 네, 어머니. 선영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소 확신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최정자 씨와 태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자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301호 법정,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선영 씨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진실에 관한 사건입니다. 한 가난한 이발사가 평생 안을 품고 살아야 했던 억울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는 명백히 금전대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고 최정자 씨의 선치는 이를 악용하여 토지를 불법으로 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 김태수 씨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고 박선영 씨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가족의 배신과 냉대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원고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효도 지났고 당시를 정확히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부의 진위도 확실하지 않으며 증인들의 증언도 전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피고 김태수 씨는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영 씨는 회중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피고 최정자 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선친이 원고의 할아버지로부터 부당하게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비록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됩니다. 판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자인 선치는 이미 사망했으므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 최정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고 며느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최정자 씨는 원고 박선영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최정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김태수 씨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사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고 김태수 씨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기립.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수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 씨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선영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선영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선영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수 씨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어머니는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선영 씨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기로. 재판을 겪으며 법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의 가치를. 그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분명 훌륭한 법조인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는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날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친정 어머니를 돕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회중시계는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시계를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친정집이 있던 골목길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보상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선영 씨는 몇 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초 선영 씨는 이제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감사 편지와 상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신문을 읽다가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 김태수 씨 횡령 혐의로 출소. 선영 씨는 잠시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수 씨는 재판 후 승진에 실패했고 결국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선영 씨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정자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2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친정 골목길, 낡은 이발소 간판, 어머니의 눈물, 시어머니의 냉대,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진실을 외면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선영 씨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청소 노동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노동자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선영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내 딸 덕분에 잘 살고 있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너 결혼은 안 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어머니. 제 일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니? 외롭지 않아요. 제게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계가 있잖아요.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시계가 있으면 아버지가 항상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선영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전 재판이 끝난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승소했다.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 눈물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2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가족도, 집도, 명예도.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진실을 지키려 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선영 씨는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복수한 것은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제가 무너지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인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회중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변호사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일지도 몰랐습니다. 거창한 복수나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 선영 씨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회중시계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직하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박선영의 인생이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